그것이 문학 작품이든 철학 작품이든 또는 다른 작품이든 두 가지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작품 밖에서 작품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품 안에서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적, 환경적 소산이죠. 그래서 시대적 시간으로 쭉 기나긴 시간을 놓고 그 작품이 생산된 시점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시간적으로 밖에서 보는 것이 되겠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단테의 경우라면은 신곡은 이탈리아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쓰여진 작품이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전 세계 중에서 유럽 안에서 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신곡이라는 작품은 그 내용이 범세계적이고 심지어는 범우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한 지역에서 쓰여진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 밖에서 살펴보면 신곡의 작가 단테는 시기적으로 보면 중세가 거의 끝나가고 근세가 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단테의 작품에는 중세성과 근세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은 당시의 유럽 중에서 단테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탈리아든 다른 나라든 간에 당시의 유럽은 생각하고 사색하고 세계를 받아들인 면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히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인 단테가 중요합니다. 개인 단테는 이탈리아가 당시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도시들이 준독립적인 그러한 작은 국가 또는 도시국가였다고 할 수 있는데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했고 처음에 시인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정치에 참여를 했죠. 중간에 군대에 들어가서 전투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35살 되던 해, 그것이 바로 1300년이고 단테의 신곡도 그 나이에 자기가 그 신곡에 나오는 지옥, 연옥, 천국을 갔다 오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가정되어 있어요. 어쨌든 현실에서 1300년 되던 해에 피렌체의 통령이 됩니다. 통령이라는 번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피렌체는 단독 국가원수가 없고 6명의 국가원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령이라고 부른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렌체에는 두 개의 당이 있었어요. 교황당과 황제당이죠. 교황당을 겔프당이라고 하고 황제당을 기벨린당이라고 하는데 단테는 겔프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겔프당이 다시 흑당과 백당으로 또 나뉘어요. 거기에서는 백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들 당은 경쟁을 하면서 계속 집권을 하고 이쪽이 집권을 하면 저쪽을 거의 말살하다시피 하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테가 통령으로서 외국에 잠깐 출장을 간 사이에 이제 국내에서 피렌체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자기 당이 정권을 잃게 되었고 상대당에 의해서 단테는 화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를 보기만 하면 바로 잡아가지고 산채로 화형을 해버려라,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렌체에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떠돌이 김삿갓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본국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서 살아라, 이런 허락 명령이 났지만은 단테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아무리 편한 것이 좋다고 해도
죄를 인정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내적인 떳떳함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벤나라고 하는 데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에 이 피렌체 사람들이 이 단테가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나서 단테의 시신을 돌려받고 싶어 했어요. 자기 지역에다가 안장을 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라벤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은 단테를 주방에 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렌체에 가면은 단테가 오면은 모시려고 관까지 잘 준비를 해놓고 몇 백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인에게 단테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시인, 문학가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1800년대에 가야만 통일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도시마다 저마다 준 독립국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통일감은 있어요. 근데 정치 체제로 통일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각각이던 시절에 단테가 처음으로 모국어, 소보로서 글을 썼습니다. 그때는 라틴어가 일반적으로 교양인들이 사용하면서 모든 중요한 책들은 라틴어로 썼는데 단테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어떤 거는 라틴어로 썼지만은 어떤 거는 속어, 이탈리아어로 쓴 거예요. 일반인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신곡도 이탈리아어로 썼습니다. 이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그것이 통일되어야 하고 통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나라의 언어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따로 떨어져서 수십 년 살지만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별로 확인이 안 되고요. 언어가 곧 피입니다.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낀다 이러한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말을 쓰고 또 중국에 귀화해서 중국말을 쓰면 피는 한국 사람이라도요. 한국 사람 느낌 안 납니다. 그렇게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단테가 그 언어를 통해서 이탈리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탈리아가 통일되어 가는 과정에서 단테는 통일의 상징, 통일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단순한 시인을 넘어서서 문학이라고 하는 좁은 범주가 아니라 사회 범주, 정치 범주, 국가 범주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인인 거죠. 칼라일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문인인데 이 양반이 영웅 숭배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영웅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영웅 두 명을 꼽습니다. 단테와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칼라일이 단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바테스다. 이 바테스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예언자라는 뜻도 있고 시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누굽니까? 예언자는 기독교 전통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라든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슬람 전통으로 보면은 모하메드라고도 하죠. 무함마드죠.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시인은 지금 말한 것처럼 단테라든가 셰익스피어, 그대로 올라가면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이 바테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무함마드 속에도 시인적인 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시인에게도 예언자적인 속성이 있는 건데 단테는 특히 예언자이면서 시인이다 이거예요.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윤리, 도덕, 사람살이의 길,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행동, 이런 규범을 제시를 합니다. 시인은 그와 반대로 감성, 아름다움, 이런 쪽 사람입니다.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카를라일에 따르면은 정말로 위대한 시인은 그냥 시만 쓰는 사람이 아니고 입법자이고 철학자이고 법률가이고 사회사상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대한 시인, 고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움이나 얘기하고 감성이나 자극하고 눈물이나 흘리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숭고한 도덕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법자적인 예언자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세계 문학 사상 단테처럼 시인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런 입법자, 예언자 그런 요소는 사실 약하거든요. 후대에 와서 비슷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바로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도덕,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기 나름의 입법자적인 예언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는 그런 사람인데 다른 각도로 보면은 단테는 외적인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라든가 문학가라든가 예술가는 내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밖으로 활동한다기보다 안으로 생각하고 음미하고 다스리고 그런 거예요. 밖으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 경제인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고 안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 철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인데 단테는 이 두 면모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는 정치에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도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소, 정치 사회적인 요소, 밖으로 활동하는 요소, 행동하는 요소가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한 인간에게 이렇게 양면성이 거의 5대5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군인이면서 예술적인 사람, 재벌이면서 예술적인 사람, 정치인이면서 예술적인 사람,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동시에 시인이면서 투쟁하는 사람, 화가이면서 장관이나 대통령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기가 어려운데 단테에게는 이 두 면모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단테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가 어우러져 있어요. 그것이 이성과 신앙입니다. 단테는 가톨릭 신자죠. 그리고 가톨릭 철학을 완성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단테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철학을 배경으로 자기 사상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 사상은 지금까지도 가톨릭에서 기준이 되고 원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즉 가톨릭에 따르면은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힘과 신앙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퀴나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앙만이 강조되고 이성은 강조되지 않았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인데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이거든요. 인간이 감히 신 앞에서 저도 좀 똑똑해요 이렇게 말하면 건방진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신의 자리가 좁아진다고 보고 이성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억누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성이 중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서 이성과 신앙, 즉 하느님과 인간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신학이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신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위계가 생깁니다. 이성이 아래에 있고 신성이 위에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하면 자연 지식, 자연 철학, 인간 철학 이런 것이 아래층에 있고 그 위에 계시 지식, 신으로부터 계시받은 지식, 신비한 지식. 이 신비한 지식은 이성으로 이해를 하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말을 합니다. 삼위, 이 위자는 동양에서 신들을 세는 단위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백을 셀 때 위로 세요, 위. 그래서 신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위가 세 개다 이거예요. 각각 따로다 이거예요. 하느님, 하느님 아들, 성신해서 성부, 성자, 성신이 따로따로 세 명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식으로 치면은 3 이퀄 1이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3이 어째서 1이에요. 1이 3이고 3이 1이래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성의 세계이고 자연학의 세계,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학, 인간의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피조물들은 도무지 3 이퀄 1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의지로서 이루어집니다. 믿기로 의지를 내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여기까지밖에 몰라.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방정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칠판이 보통 큽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칠판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칠판에 한 서너 배 되는 칠판을 2개, 3개 쫙 이어붙여놨어요. 그 안에 가득히 방정식을 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믿을게요. 졌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인데 뭐 아인슈타인 정도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앞에 앉아있는 초등학생. 이번엔 아인슈타인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하느님의 방정식 앞에 앉아있으면 머리가 아득해지겠죠? 그래서 졌습니다. 믿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신의 지식은 신비로운 거요. 그래서 신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 지식을 위에다 놓고 아래에다가 인간 지식을 놓아요. 그렇긴 하지만 인간의 지성과 지식을 매우 존중을 합니다. 이것이 없이 믿기만 하고 신지만 받아들이면 맹목, 눈이 없는 사람처럼 맹신자가 된다 이거예요. 비록 신지 아래에 놓기는 했지만 인지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위대한 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 현대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라도 인류 전체가 인간지성을 점점 존중하는 그런 싹이 중세 말기부터 점점 생겨가지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인간 지성이 신의 지성을 저쪽으로 밀어낸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야기이고 단테 시대, 중세 말 그 시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사고방식, 신지를 위에 놓고 인지를 아래에 놓는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존중하는 그러한 사고가 일반적이었는데 단테는 이 사고, 즉 시대적 한계 안에서 작품을 씁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품 밖에서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처한 시대적 위치, 공간적 위치, 그리고 그 작품을 쓴 단테라고 하는 시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위치에서 작가가, 시인이 작품을 구상을 합니다.